104페이지부터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면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효과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가 있어요. 첫째,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땅이면 내가 이 땅을 팔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단계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단계, 발송하는 단계가 있고요. 발송된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단계가 있고, 도달된 내용을 우리 뜯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인식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4단계에 걸쳐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만약에 인식을 해야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의사표시에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요지주의라고 하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달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달할 필요도 없다. 보내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긴다.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표백주의라고 해요. 총 4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민법은요. 요지주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지주의는 갑의 입장에서 너무 불리해요. 그러니까 요지주의는 알아야지만 효과가 발생하니까 을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뭐죠? 땡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 이 3가지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단 표백주의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뭐냐면 표백주의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뭐 할 수도 없죠? 보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뭐죠? 도달주의, 표백주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신주의는 뭐가 되냐면 예외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고 예외적으로 발신만 해도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하죠? 표백주의를 취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측에 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1 원칙 해가지고 뭐가 원칙이죠? 도달주의가 원칙이란 말이 나와 있죠. 이 도달주의 원칙에서 1번 도달의 의의가 나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는데 도달은 뭐냐?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해서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할 수가 있는 상태, 요지 가능성이 있다면 아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하지 않았더라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죠? 도달주의입니다. 그럼 아까와 좀 달라지는데 손에 들고 있으면 집의 영역 내에도 진입하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는 상태니까 몰라 그래도 이미 그 의사표시 효과는 뭐예요? 발생했다. 이런 논리가 생기고요. 따라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뭐 할 필요는 없죠?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알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번 도달의 의의가 나와 있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수령 거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넘겨보시면 맨 위에 도달된 것도 됩니다. 그러면 요새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죠? 우병우죠. 그죠? 그 사람이 법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만약에 그 사람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라고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나와야죠. 안 나오면 뭐가 돼요? 형사처벌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거는 수령 거절이 아니라 아무리 들고 가도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진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 뭐죠? 막 하지 말아야 한다네. 출두 청구라 그러네. 출석 요구? 출석 요구서가 어떻게 해요? 도달되지 않은 거니까, 출석 요구를 안 받은 것이니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특히 처갓집 식구까지 싹 때리고 뭐예요? 잠적한 거죠. 그죠? 근데 보면 참 쪽팔리죠. 그죠? 나는 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민정수석이었으면 장관급이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장관까지 한 사람이 무슨 소매치 잡범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사기친 잡범도 아니고 가족 데리고 뭐 도망간다라는 게, 저는 진짜 이 상식을 초월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요새는 막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아유 진짜 짜증나 진짜. 아유 진짜. 그다음 나와본 격지자와 대화자인데, 요 용어 정리입니다. 격지자와 대화자는 시간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리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격지자, 앞에 있는 사람이 대화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가 발신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는 뭐예요? 격지자.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뭐예요? 대화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처가 제 옆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제 처한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러면 옆에 누워 있다 하더라도 편지가 제 처에게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 처는 뭐가 돼요? 격지자가 되는 거고, 미국에 있는 저희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럼 말하자마자 바로 뭐예요? 도달되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뭐가 되죠? 대화자가 되죠. 그다음 답은 입증책입니다. 요 두 가지를 입증을 해야 도달이 되고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는데, 누가 입증하느냐? 입증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뭘 해야 되냐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누가 입증하면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누가 입증하면 돼요? 표의자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상대방은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뭐예요? 용이하죠. 왜요? 손에 들고 있으면서 여기 쭈렁하면 게임 끝이잖아요. 근데 표의자 입장에서는 의뢰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한 거고요.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왜냐,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됐고요. 그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 또 그 출석 요구서 갖고 막 사람들이 막 다니죠, 그죠? 그럼 생각할 때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왜 들고 다니냐? 그 청문회는 민사소송법, 이게 민사소송법이에요, 이거는요.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직접 반문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왜냐하면 표의자가 어디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들이 뭐죠?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런 데 있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에 대한
추종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죠? 판례가 같은 취지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도달주의 효과에서 가 의사표의 철회가 나요. 철회가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죠. 그죠? 그럼 철회는 항상 언제만 할 수 있다고요? 효과 발생 전에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므로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다만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때는 철회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도달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4번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누가 책임을 지죠? 표의자가 책임질 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 발신 후 사정 변경인데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사망을 해도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 왜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보면 4번 예외가 나와요.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죠. 그죠? 자, 이걸 좀 숙지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도달주의가 원칙이냐면, 발신주의란 발신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주의잖아요. 그럼 만약에 발신주의라면 저 같으면 굳이 등기 속달 같은 건 안 보낼 것 같아요.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뭐예요? 뭐 일본으로, 하와이로, 막 알라스카로 그런데 막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발신주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할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가 원칙인 거예요?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럼 역으로 이미 상대방은 나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면 굳이 도달주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발신주의는 뭐가 발신주의냐면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을이 갑에게요 먼저 뭔가를 보냈어요. 뭔가를 보냈고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을은 나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걸 충분히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견하고 있는 상태니까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해요?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발신주의예요? 답장이. 그래서 보시면 가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은 결국 최고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란 얘기죠? 발신주의라는 얘기죠.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어요? 최고를 했죠. 그거에 대한 뭐예요? 답장이 뭐예요? 확답이잖아요. 답은부터 답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죠. 라분과 만은 채권자의 채무 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 마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제, 이건 뭐예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란 얘기죠? 발신주의라는 거죠.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청약을 했다는 거죠. 청약을 했으니까 갑이 을에게 뭐 한 거예요? 승낙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답장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고요. 따로 기억할 것은 뭐예요? 나번 사원총의 소집 동지도 뭐예요? 발신주의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사원이라는 말이 뭐였죠? 사단법인의 구성원. 주식회사의 사원은 누구죠? 주주니까
사원총회의 가장 흔한 예가 뭐예요? 주주총회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주가 모두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주주 전원에게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소집 통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주가 1000명인데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사원총회 열 수가 없어요. 왜요?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배 영역 내 진입하지 않고 요지 가능성이 없으면 도달되지 않았다, 소집 통지 안 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취하는 거죠? 발신주의. 그래서 전원회가 소집 통지해야 된다는 말은 전원에게 도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하면요? 발신만 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뭘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뭐예요? 이해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죠?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입니다. 자, 아까 우병우 씨 얘기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인간이 있는데 안 받으면 도달된 것으로 뭐 해버려요? 간주해버리는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찾는 사람에게 현상금 걸렸던데요? 1450만 원? 2천 얼마?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옆에 그놈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끔 안경을 쓰고 좀 약간 동글동글한 사람이 나와 쳐다보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교재 보시면 113조입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이건 아니죠.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게 요거죠. 그죠? 어딘지 몰라요? 과실 없이 상대방의 뭐요?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뭐 할 수 있다고요?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고요.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 동안 붙여놔요. 이 공시송달이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뭐예요? 도달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간주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우병우한테 공실송달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실송달.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늦었어요. 그놈이 잠적하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면 앞으로 몇 주가 있어야 돼요? 2주가 지나야 되니까 청문회가 다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늦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국회의원들도 공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공시송달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그 인간이 잠적했을 때 바로 뭘 해버렸어야 돼요? 공시송달해버리면 2주가 지나면 그 인간이 뭐예요? 받은 것이니까 안 오면 뭐 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 인간 잡더라도 오겠어요? 안 올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올 놈이니까 안 올 놈을 위해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했어야 돼요? 공시송달을 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들이 또 지들 또 친구라서 그러나. 그래서 들어요. 여러분들 다 친구인 거 아시죠? 못 느끼셨어요? 보시면 우리나라 야구 보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아가지고 야구 선수끼리도 보면 다 따지고 보면 선후배잖아요. 그죠? 근데 비슷한 집단이 또 있어요. 법조인들.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 지금은 많이 뽑지만 제 나이 또래까지만 해도 1년에 100명, 140명 밖에 안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다 뭐예요? 선후배고요. 다 친해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국회의원의 70%가 뭐예요? 사시 합격생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들은 따지고 보면 다 개인적으로 뭐예요? 선배고 후배고 만나면 뭐예요? 형, 동생 뭐 이런 사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바보같이 행동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우병우처럼 과실 없이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 하게 됩니까? 공시송달하게 되고 방법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간 붙여놓고 도달된 것으로 뭐 하게 됩니까? 간주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기셔서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나와요. 자,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도달이 되려면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상대방에게
요지 능력이 필요한데 요 요지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받긴 했는데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백지고 그런 직접 수준이라면 봐야 뭔 놈인지 모르잖아요. 요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도달되지 않아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령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는 거는 개새끼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재 의 보시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란 뭘 말한다고요?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수령 능력이고, 만약 이것이 결여된 사람은, 없는 사람은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그럼 얘가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령 무능력자는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냐면 토달되지를 않아요. 그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시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받기 싫대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 측에서 나 보호받기 싫다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제한 능력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죠. 친권인자일 수도 있고 후견일 수도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그때는 뭐가 돼요? 도달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네 번째는 안 적어도 되겠죠. 우리가 전에 배웠다시피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에게도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무엇도 인정이 됩니까? 수령 능력도 인정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어떻게 기본 예제 풀어볼게요.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맞죠? 왜요?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2번 의사표시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조심할 것은 공시송당하려면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시송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내년에 또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병우가 그렇게 하도 똥땅을 키웠기 때문에 민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이씨 진짜 공시송달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내게 된단 말이죠. 기억해 두시고. 3번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요거죠. 발신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거 맞는데 이거 원래 계약법 내용에 간단히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집 살래? 살 거면 이달 말일까지 얘기요. 이게 뭐예요? 승낙 기간을 정한 거죠. 그죠? 근데 이달 말일까지 얘기해라 그랬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이달 말일까지 말 안 하면 청약 효력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이달 말일까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집 살래?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인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규제 나오는 것처럼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이 있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이 뭐래요? 제한 능력자래요? 그럼 원칙적으로 뭐 되잖아요? 도달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에 오타네 그 상대방이겠죠.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자, 이제 넘기셔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대리로 갈 겁니다. 220페이지죠. 대리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최소한 3문제, 많으면 4문제, 3, 4문제가 나오는데 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법은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쉬우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평균 몇 점만 넣으면 돼요? 60점. 그래서 결국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절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평가면은 남보다 어떻게 하든지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니까 어렵고 지엽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남보다 어떻게 남이 모르는 거 알아야 뭐죠? 맞히는 거죠. 그죠? 근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는 평균 몇 점이에요? 60점이니까 결국 뭐냐면 안정적으로 평균 60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니까 남들보다 한 문제 덜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출제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뭘 하게 되냐면 난이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붙어도 문제고 너무 적게 붙어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쉬워요. 그러면 깊이 있게 내요. 왜요? 깊이 있게 내야 틀려주니까. 쉬운데 기본적인 건 내면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워요. 그럼 뭐예요? 기본적인 것만 내요. 왜요? 어려운 거는 기본적인 것만 내도 어떻게 해요? 잘 틀려주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공부하세요. 쉬우면 대충, 어려우면 자세히. 오히려 쉬우면 뭐예요? 자세히. 어려운 거는 뭐예요?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이 대례 가는 부분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뭐만요?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뭐예요? 내 거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것은 대리제도에 의해서 대리의 개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을은 대전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찾아다니다가 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다는 말은 결국 법률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 대금은 갑이 병에게 주는 거죠. 또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해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법률 행위는 매매는 을이 했지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효과는 을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갑에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의 특징은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하고 효과를 받는 사람이 분리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대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이런 의사를 표시하려면 그 전제로서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하게 돼요. 따라서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고요. 한마디로 줄이면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이게 대리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남을 위해서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은 사자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은 사자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항상 혼란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대리인을 공부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누굴 떠올리시냐면 사자를 떠올리세요. 대리는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대리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뭐가 있어요?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죠. 그러면 가장 흔한 대리인이 누군 거예요? 친권자인 거죠. 여러분들 미성년자인 자제분이 있으면 여러분도 다 누군 거예요? 대리인인 거잖아요. 그죠? 법정 대리인.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아들내미가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먹지 마, 살쪄. 그러잖아요. 엄마 나 오락해도 돼? 1시간만 하고 숙제해야 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신 아이스크림 먹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뭐 하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대신 오락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락을 할지 숙제할지 뭐 하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대신 일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숙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냐면 임의대리인이라거든요. 그러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그러면 얘가 무슨 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달라져요. 가비울한테 네가 대전에 있는 뭐 크로바 아파트 뭐 302동 1403호를 5개 매매 계약해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사자예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를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갑이 결정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네가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그러면 을은 뭐예요? 대리인이에요. 왜요? 을 스스로가 어떤 아파트를 살지 그 아파트를 어떤 금액에 살지 뭘 하게 되니까요? 의사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대리인이란 반드시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고 만약에 의사를 결정 안 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자인 거예요. 이 의미다. 그 다음에 이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이 나오는데 법정 대리하면 친권자 후견인 그러면 이 갑이 누구예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죠. 약간 좀 띨띨하신 분들이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갑의 능력을 뭐 하냐면 보충하는 거죠. 보충하는 거죠. 임의대리는 임의대리를 통하면 갑은 서울에 앉아서 대전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죠. 서울에 앉아서 제주도 아파트 구입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임의대리는 좀 더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뭐 하게 돼요?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것은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도 하고 사적 자치를 뭐 하기도 해요? 확장하기도 해요. 보충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법정 대리가. 확장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임의대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대리의 삼면관계는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면 맨날 뭐죠?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뭐죠? 삼면관계고 3번 대리의 본질에서 1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서 우측에 상단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넣지 말까도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예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매매 계약을 의뢰했는데 그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느냐? 왜 그럴까? 1. 본인의 의사. 겉보기에는 을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갑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뭐예요? 본인의 의사. 또 공동행위설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을이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뭐예요? 공동행위세래. 근데 이런 것들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대리인행위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의사결정한 거예요? 대리인이. 누가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죠? 대리인이. 그러면 왜 갑에게 효과가 생기느냐? 민법에 그냥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따라서 우리 민법은 누가 법률행위를 한 거라고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대리인 행위설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개입시키면 틀리게 돼 있냐면 본인을 끌어들이면 틀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본능적으로 에이 얘가 뭐 혼자 했겠어 자꾸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굴 끌어들여요? 본인을 끌어들이고 또 뭐 시험 문제는 뭐예요? 갑을 끌어들여서 풀게 하려고 자꾸 뭐예요? 꼬셔요. 그래서 만약 헷갈리면 누굴 생각하시라고요? 친권자. 대략 가장 명확한 사람이 누구예요? 친권자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의사 무능력자 하면 만취자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자빠자 자고 있는 사람 생각하라죠. 그죠? 앞으로 대리인하고 생각하면 뭐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굴 생각해요? 친권자. 친권자가 뭐죠? 대리인이다. 그죠? 그러면 명확해져요. 아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샀어요. 누가요? 엄마가 사기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엄마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모든 게 명확해지니까 대리 가정 대표님 얘기가 뭐라고요? 친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52번 대리와 구별을 해야 될 개념 해가지고 대표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간접점유가 나오고 간접대리가 나오고 간접점유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세 가지 대표, 사자, 간접대리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간접점유는 나중에 올 겁니다. 자, 대표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갑이라는 대표 이사가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발생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대리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리와 대표는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에서는 갑과 을이 별개의 인격체라는 거죠. 근데 대표에서는 한 몸이죠. 다시 말하면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이 뭐예요? 대표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표가 행위를 하면 법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는 이유는 대표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예요? 법인의 행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과 대표는 뭐예요? 한 몸이고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죠. 물론 대단히 뭐예요? 유사해요. 그 다음에 사자입니다.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어요. 결정된 의사를 을이 단순히 병에게 전달해 주거나 또는 표시를 해줬다면 이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자라고 한다. 따라서 누가 의사 결정하는지가 다르다. 그죠? 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이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따라서 단순히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사자에 불과한 것이지 뭐가 아닌 겁니까? 대리인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대전 가서 아파트를 사라. 그럼 뭐예요? 대리인이지만 크루아브 아파트 302동 1403호를 5개 사라. 그럼 뭐예요? 사자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3번 간접대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포도 농사를 졌어요. 농사 지은 갑이 직접 포도를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을을 만나가지고 을이라는 상인을 만나가지고
내 포도 좀 팔아주쇼 라고 포도 판매를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포도를 뭐 해줘?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포도를 자신의 가게에다 놓고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지 것처럼 하고 팔죠. 그죠? 지 가게에 놓고서 요거는 내 게 아니라 갑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 것처럼 판다,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근데 병이라는 손님이 나타나서 이 포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포도를 병에게 인도를 해주고요.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아요. 근데 이 대금은 누구 돈이냐면 갑의 돈이에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다 전달하고 그 돈에서 뭐만 떼게 되냐면 수수료만 떼게 되거든요. 따라서 돈을 받지만 자기 돈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 하면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일반적인 대리는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그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간접 대리라고 한다는 거죠.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간접 대리. 간접 대리란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무슨 말이에요? 돈 받아도 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무슨 말이에요? 지 것처럼 판다는 얘기죠. 법률행위라고. 그 효과는 일단 모두 행위자에게 기속하였다가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간접대리라고 하고, 얘는 위탁매매가 대표적인 뭐죠? 간접대리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대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와요. 다시 의뢰 왔습니다. 대리란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뭐가 돼요? 허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의사 표시가 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장이죠. 다시 말하면 의사를 결정하려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대리는 뭐에 한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가족법상 행위죠.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죠.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하단에 2번 준법률이 나오는데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유추 적용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대리의 종류해 가지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적으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예요? 임의대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법정대리고. 우측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대리인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뭐예요?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예요? 수동들이고 대리인이 대리인이랬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뭐예요? 유권들이에요. 없으면 뭐죠? 무권들이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대리권의 의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